밤에 이제 일하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무서워요. 사실 이 건물에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사무실이 밤에 거의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저 혼자 있는데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무섭고, 그래서 그래, 이 공포, 이 무서움을 나눠보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주식시장도 주식시장도 뭐 지금 야간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 미국 선물은 상승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울하기도 하고, 그건 아니고 시장이 너무 어, 급변하니까 딴소리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지도 안 하고 라디오처럼 제가 계속 심야 라디오 이런 거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용히 듣다가 주무시면 되는 거고, 너무 잘 열심히 들으시면 못 주무실 수도 있긴 한데, 한번 그냥 조용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트리머처럼 이렇게 소통은 아니고 그냥 제가 오늘은 비도 오고 그러니까 맞추고 무서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서운 얘기. 이제 어른이 되면 무서운 얘기 별로 안 무서운데, 오늘은 조금 무서운 얘기를 하려고 준비해봤습니다. 급하게 만들었고요. 이 썸네일 같은 것도 무서운 얘기를. 너무 겁 많으신 분들은 주무세요. 이거 듣지 마시고. 무서운 얘기인데 그냥 평범한 무서운 얘기 아니고, 약간 그 일본 막 트위치나 제가 막 어디서 막 스크랩한 거 이런 얘기라서 무서운 거니까. 사진도 무서운 거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 싫어하시는 분이거나 그 어린아이, 그러니까 미성년자분들은 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채널이 주로 주식시장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저는 뭐 주식시장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시장 얘기 해봐야 뭐 속만 상하고 시장을 맞춰도 돈을 못 버는데, 그래서 점점 딴 얘기하는 채널로 바꾸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얘기, 무서운 얘기. 요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얘기 이제 도시괴담 같은 거라서 특별히 어디 뭐 몇 시 이런 거 없습니다. 우선은 어떤 아이가 비 오는 날에, 오늘처럼 비가 엄청 퍼붓는 날에, 저 소리 들리세요? 차 지나가는 소리. 엄청 퍼붓는 날에 이제 골목길이 보이는 집에 있는 아이였는데, 우연히 이제 창문 밖을 봤는데 여기 가로등 밑에 이렇게 여자분이 서 있는 거예요. 여자가 다 젖어서. 그래서 가로등 밑에 있으니까 밖은 어둡지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 사람은 뭐지?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장마같이 계속 비가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도 비가 오는데 또 여자가 있는 거야. 그런데 살짝 어제보다는 살짝 앞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무섭긴 했는데 계속 저렇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 날 또 커튼을 열었는데 또 조금 더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진짜 무섭긴 했는데 비가 다음 날 또 온 거예요. 마지막 나을 때 되는 날. 그래서 커튼을 탁 쳤는데 없어. 그래서 좀 안심을 했죠. 근데 등 뒤에서 물이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섭죠? 아닌가? 나만 무섭나? 저 여기 혼자 있어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우리 집은 아파트라서 근데 밖에서 이런 게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본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구두 채널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 근데 이게 일본에 있는 그 아메온나라고 이제 우녀 얘기의 어떤 변형이래요. 그 현대적 괴담이라고. 온나가 이제 여자니까 일본에 이제 그 일본의 백귀야행 이런 거 보면은 그 옛날 요괴 중에서 비 오는 날 비 맞고 다니는 여성이 있대요. 그래서 여성들이 아이를 납치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그리고 그 날씨 아이처럼 그 나가면 비를 부르는 여자를 약간 아메온나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비 오는 날에 생각나는 요괴 중에 한 명이고 하나고 또 하나는 젖은발 이 얘기 아세요? 젖은발 얘기. 이거는 사실 혼자 사는 분들한테 엄청 무서운 얘기인데 비가 오늘처럼 엄청나게 오면 우산을 써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집에 들어갔어. 발이 다 젖어 있겠죠. 신발이 다 젖어 있겠죠.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조금 돌아다니다 보니까 발자국이 그러니까 내가 발이 젖었으니까 발자국이 이렇게 앞에 이제 수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발자국이 났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내 발자국하고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현관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 발자국은 욕실에서 이렇게 침대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원룸인가 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욕실 이렇게 갔다가 침대로 갔나 어쨌든 그래서 대충 닦고 누웠는데 자다가 볼에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 위를 봤더니 천장에 이렇게 사람이 젖은 사람이 붙어가지고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이거 무섭네 나도 위로 보니까. 근데 뭐 귀신이 왜 발자국이? 요거는 혼자 사는 분들한테 좀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젖은 발. 예, 공포 라디오 하는 겁니다. 남들 하는 거 다 하려고요. 파더너스 님도 하시던데 문상훈 님도 하셔가지고 사실 오늘 뭐 약간 저녁 때 생각하긴 한 건데 심심하니까 잠도 안 오고 오늘 또 밤새야 될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준비해서 안 주무시는 분들 하고 미국장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너무 늦긴 했죠. 그리고 다음 얘기는 엄청 유명한 건데 이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 얘기를 듣고서 이런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에 이제 고등학생들은 그 중학생들도 그렇고 늦게까지 공부를 하잖아요. 독서실이나 학원이나. 그래서 가고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우산을 이렇게 쓰고 가지만 비가 오늘처럼 오면 우산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가까워졌는데 엄마가 마중을 나온 거야. 우산을 들고 어둡고 그러니까 엄마랑 엄마가 이제 예 그래가지고 엄마 따라서 엘리베이터 탁 탔는데 사실 우산 이렇게 쓰고 가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런 날도. 그리고 엄마니까 뭐 굳이 막 황급히 엘리베이터 탔어.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젖은 상태로 이렇게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싸움은 느꼈지만 안 보고 있었는데 옆을 싹 보니까 그 엄마가 내가 아직도 네 엄만 좋아하니? 뭐 이런 무섭죠 이거. 고등학생 때 제가 이 얘기 듣고서 저희 어머니한테 절대로 마중 나오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밤에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나서. 아니요 술은 안 먹었습니다. 맨정신에 잘합니다. 네 오늘 차 가지고 사무실 와가지고 술은 안 먹었고요. 그래서 사실 어른이 되면 무섭진 않은데 더 무서운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때쯤 되면은 이제 이런 거 되게 TV에서도 곧 할 거예요 아마. 심야 교담회 이런 거. 앞에 얘기는 별로 안 무섭네요. 그래서 제가 진짜 무서운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앞에 거는 그냥 약간 에피타이저고요. 진짜 무서운 얘기. 이때쯤 되면 꼭 봐야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이 나이스 타이밍이야. 이게 딱 이 얘기를 굉장히 고전이에요. 고전이라서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 또 보면 무서울 거래 아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숏. 딱 다시 이 무서운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때가 됐습니다. 빅숏. 사실 약간 형용 모순이기도 해요. 빅숏이니까 큰 숏이다. 숏인데 커. 마이클 루이스, 제가 좋아하는 마이클 루이스 작가가 쓴 난픽션, 픽션이 아니라 난픽션을 토대로 영화를 만든 거고요.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빅숏은 굉장히 많이 봤고 이거 벌써 10년 전 영화니까 많이 보셨고 내용도 대충 아실 텐데 제가 주변에서 이제 빅숏 본 사람들을 물어보면 얘기해보면 정확히 뭐가 잘못돼서 미국이랑 금융시장이 부러진 건 알겠어.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런데 그 각각의 주체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했는지를 잘 이해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 이해 못 하는 정도로 되게 전문적인 분야라서 그래서 저는 오늘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요 4명 주요 인물이죠. 마이클 버리랑 자리드 베넷, 마크 바움 그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마이클 루이스가 이 사람들을 인터뷰한 거라서 벤 리커트는 아마 인터뷰를 직접 안 했겠지만 어쨌든 이 주요 인물 4명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야지 이 영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를. 그래서 이 영화의 줄거리 어떻게 금융위기가 터졌는가가 아니고 그 금융위기가 터지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잡이 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다른 측면에서 빅숏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제가 처음일 겁니다. 답답해가지고. 왜냐면 번역도 다 잘못됐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마이클 버리,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한 마이클 버리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펀드 매니저인데 정확히 말하면 펀드긴 펀드인데 약간 패밀리 오피스 같은 펀드예요. 헤지 펀드기도 한데 원래 마이클 버리가 원래 의사였는데 조금 이렇게 약간 조금 메이저 의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블로그 같은데 이렇게 투자 의견 같은 걸 썼는데 사람들이 잘 맞춰 분석도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다 보니까 그 어떤 쩐주가 전화를 합니다. 쩐주한테 연락이 와서 내 돈을 좀 맡아줘라. 내가 펀드레이징 해줄 테니까 내 돈을 좀 운용해달라.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그 펀드의 이제 수석 매니저가 돼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는 펀드 매니저라서 어디 출근을 하지 자기 사무실에. 그래서 한 3천만 달러를 받나? 제 기억으로는 그럴 거예요. 더 받나? 어쨌든 그리고 블룸버그 화면 보고 맨날 귀에다 끼고 자유롭게 리서치하고 그리고 마이클 버리의 투자 스타일은 원래 리서치를 통해서 가치 있는 걸 발굴하는 그런 펀드 매니저였어요. 트레이더가 아니고 트레이더는 사고 팔고 하는 건데 마이클 버리는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하는 가치 투자자였어요. 주식 가치 투자자. 그래서 승승장구합니다. 굉장히 잘해요. 2001년부터 하나? 99년부터 하나? 어쨌든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대박 투자처를 찾아냅니다. 마이클 버리가 맨날 하는 일이 숫자에 밝아요. 그래서 숫자를 맨날 보면서 분석하는 거였는데 어느 날 대박으로 남들이 못 보고 있는 지점을 찾아냅니다. 그게 모기지였어요. MBS. 모기지 백드 세큐리티.
그거를 봤더니 모기지 채권이 뭐냐면 개개인들이 집 살 때 돈을 빌리잖아요. 모기지를 빌리잖아요. 그 한 1,000명 정도 모아. 그 1,000개의 모기지가 있는 거예요. 1,000개의 대출을 풀링해요. 풀링이라고 이제 풀에 넣어가지고 얘를 뒤섞어.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 1,000명이 한꺼번에 디폴트 돈을 안 갚을 확률을 낮추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뭐 1억 명을 한다고 쳐봐요. 1억 명이 한꺼번에 그 돈을 못 갚을 확률은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모기지 백드 세큐리티는 그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한 채권을 만들어서 대출 나간 채권을 은행이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채권 사는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지 돈 빌린 사람들이 주택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이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내면 그게 은행 찍지도 않고 바로 투자자한테 가는 거죠. 근데 마이클 버리가 봤더니 이 빌려간 사람들이 점점 못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대출을 못 갚기 시작해. 막 연체율이 30%, 막 40% 이래. 그런데 그러면 이 채권, 이 모기지 이 빌려간 사람들이 갚는 돈을 그 이자를 받는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자기 쩐주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분이 쩐주예요. 딱 봐도 이제 돈 많게 생겼잖아. 쩐주한테 저는 주택시장에 그래서 숏을 하겠다. 공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이빨 닦으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되게 신뢰하고 있었으니까 이때만 해도 이게 2004년이랬어요. 2004년, 2005년. 그래서 이 쩐주가 그래 주택시장 이 사람도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택시장이 진짜 바위처럼 단단한데 왜냐면 그때만 해도 주택 가격은 항상 오르는 거였으니까 어떻게 공매도 한다고 근데 주택시장을 어떻게 숏칠 거야? 선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시장에 어떻게 숏을 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말크버리가 다 이제 방법이 있죠 하고서 투자은행 월스트리트로 뉴욕으로 가서 골드만삭스부터 만납니다. 순서는 어디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골드만삭스를 만나서 주택시장 폭락에 나는 돈을 걸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이제 구조화 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 개소리예요 라고 하고 있다가 난 모르겠고 내가 주택시장이 터지면 주택시장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모기지 MBS가 가격이 급락하면 내가 돈을 버는 파생상품을 만들어줘요. 그럽니다. 이 구조화 팀은 스트럭처 팀이에요. 그러니까 장외 파생상품을 만들어주는 팀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헤드일 거고 여기에 실무자겠죠. 실무자 보시면 이게 인도 사람 수학 잘하는 인도 사람 있고 세일즈하는 그 여성분 있고 팀은 구성이 있어요. 만들어줍니다. 골드만삭스가 너무 좋아. 이걸 만들어준다는 건 프로텍션인데 마이클 버리는 일정의 이제 마치 복권 살 때처럼 일종의 프리미엄을 내고 돈을 주고 이 옵션을 사는 거예요. 주택시장이 폭락했을 때 내가 먹는 옵션을 사는 거예요. 골드만삭스는 그 옵션을 주면 당연히 옵션을 주게 되면 내가 이제 보험을 들어주는 거니까 돈을 받는 거죠. 보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시장이 절대 빠질 리가 없는데 주택시장이 빠지는 데다가 투자하겠다고 주택시장이 빠지면 내가 돈 버는 옵션을 만들어 달라고 와서 프리미엄을 제 발로 내겠다고 한 사람이 오니까 이 영화에서 보면 이 구조화 팀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 여자분 요쪽에 앉아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제일 요 팀에서는 실무진에서는 제일 시니어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런 걸 다 알고 보셔야 돼요. 요쪽에 앉은 여성 시니어 실무자. 여기 이제 인도 사람 수학 잘하는 스트럭처 팀에는 이제 에이시안 아니면 인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수학 잘하시는 분. 그래서 500만 달러 이거 뭐 얼마 지금 얼마야? 5, 25, 75억밖에 안 되죠. 신용 부도 수합, 크레딧 디폴트 수합. 신용이 크레딧이 디폴트 나면 돈을 주는 수합, CDS. 이제 슬슬 다시 기억나실 거예요. 팔겠다. 우리가 너한테 CDS를 주고 너는 CDS라는 보험 권리를 갖고 우리는 프리미엄을 받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양방이긴 한데 어쨌든 만들어 줄 테니까 오케이. 그런데 버리가 1억 달러는 안 돼요? 라고 합니다. 골드만삭스에다. 영화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버리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뭐 기타 도이치방크 여러 가지 돌면서 그날 하루에
하루는 아니고 한 일주일 걸리나? 13억 달러의 CDS를 보유하게 됩니다. CDS 계약을 맺어요. 13억 달러면 딱 그냥 생각해도 1조 3천억인데 1조 3천억 원인데 지금 돈으로 하면 2조 원 정도 되는 거죠. 당시 벌이 전체 펀드가 아마 1조가 안 됐을 텐데 1조 원이 안 됐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계약을 맺어요. 펀드 매니저가 우리가 생각하는 펀드 매니저가 주식 HTS, MTS 띄워놓고 매매한 게 아니고 그런 것도 물론 하지만 마이클 버리가 하는 잡은 그 쩐주의 돈을 받아서 그걸 운용하는데 돈 되는 데는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헤지 펀드로 보일 수 있겠지만 헤지 펀드 느낌보다는 패밀리 오피스에 더 가까운. 그러니까 돈을 공모 이렇게 그냥 우리가 ETF나 뭐 삼성자산이나 미래에셋 자산이나 이렇게 공모 펀드에 넣는 게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큰 단위의 돈을 빵빵 넣어주면 그걸로 운용하는 그게 마이클 버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골드만삭스도 만나주는 거죠. 규모가 꽤 큰 펀드니까. 그리고 이런 장외파생 계약도 마이클 버리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줍니다. 사실상 마이클 버리가 CDS 모기지에 대한 CDS를 탄생시킨 사람인 거죠.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골드만삭스나 이런 글로벌 IB들은 주택시장 빠지는 데에 베팅하는 파생상품을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쩐주가 나중에 화를 냅니다. 어쨌든 이 펀드는 마이클 버리 재량으로 하긴 하지만 프리미엄이라고 1조 3천억 달러를 CDS를 보유하면 그거 프리미엄 보험료조로 1년에 9천만 달러 이렇게 냈어야 된대요. 영화를 보면. 근데 이 펀드 규모가 6954 한 5조 달러, 3조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6년을 그 프리미엄을 내면 돈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쩐주가 이분이 쩐주인데 황당해서 뭐 한 거야? 그러면서 다시 내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나 펀드 환매할게 라고, 나 이 펀드에서 돈 뺄게 라고 합니다. 마이클 버리가 당신이 빼가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CDS를 체결할 때 담보를 줘야 돼요. 담보를 주고 CDS를 체결한 다음에 3개월이나 한 달이나 1년마다 정산을 해요. 가치가 올라가면 모기지 채권 가치가 올라가면 마이클 버리가 돈을 줘야 되는 거고 모기지 채권 가치가 떨어지면 골드만삭스가 마이클 버리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수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제도화되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쩐주가 돈을 달라고 하는데 마이클 버리가 안 돼요. 당신이 돈 찾아가면 담보 가치 우리 펀드가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펀드가 작아지면 청산돼요. 왜냐면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작은 펀드랑 아예 거래 자체를 안 하니까.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투자자 자금을 동결시켜 버립니다. 이거 어디서 봤을 거예요. 가끔 우리 뉴스 보면 어떤 펀드가 환매를 거부했다, 환매를 동결했다, 환매를 중단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펀드 계약서 보시면 약관 같은 데 보시면 펀드 투자자들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어요.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뭐 5명 돈을 받았는데 한 명이 돈을 빼가면 4명한테 피해가 간다고 내가 판단하면 그 환매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이건 정당한 권리긴 해.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다시는 돈을 못 받아요. 왜냐면 돈 맡긴 사람이 이제 내 돈을 내가 찾고 싶을 때 못 찾는다는 얘기니까. 하지만 마이클 버리는 아스퍼거 증후군도 있고 원래 곤조밖에 없는 사람이서 물론 여기서 돈을 줬으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펀드는 그냥 거의 끝난 건데 동결시켜버립니다. 2005년에 2006년 어느 시점에 동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서 돈을 안 줘요. 환매 중단시킵니다. 결론은 아시겠지만 모기지 채권이 박살나면서 미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요만큼 벌어줘요. 밀리언이니까 이거 100만 1000만 억이죠. 4억 달러를 벌어줘요. 네 프로핏 이게 마지막에 매일 쓰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욕하고 고소한 그 쩐주한테 내가 너한테 5억 달러를 치죠. 내가 너한테 7천억 벌어줬다. 고맙지 않냐? 그리고 이거 웰컴 이거죠.
이건 이제 그 영어에서 많이 쓰는 건데 고맙지 않냐? 이렇게 한 건데 마이클 버리가 근데 나중에 후회합니다. 숏을 너무 좀 빨리 친 것 같고 요거 했다가 투자자들한테 3년 동안 이제 고소당하고 욕먹고 그리고 계속 내가 한 베팅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2005년부터 모기지는 디폴트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오히려 모기지 채권 가격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는 계속 손실이 난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면서 그 영화 보면 막 드럼치고 그러잖아요. 안 들으려고. 그리고 막 바닥에 누워있고. 버텨서 벌어가지고 돈을 다시 투자자들한테 다 돌려줘요. 그리고 펀드 그냥 깹니다. 투자자들도 마이클 버리 고소하고. 그래서 마이클 버리는 펀드 매니저인데 헤지 펀드인데 약간 패밀리 오피스 느낌 나는 헤지 펀드 매니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없던 상품을 그 아이비들한테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는 위치였던 거죠. 꽤 큰 펀드였으니까. 다음에 볼 사람은 세일즈맨입니다. 자레드 베넷. 그러니까 영화 자막 같은 거 보면 뱅커를 은행원으로 이제 그 해석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사람이 도이체방크 소속이거든요. 도이체방크가 파생상품 되게 많이 합니다. 글로벌, 그러니까 IB에서 세일즈맨은 뭐냐면 아까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갔을 때 이 펀드 매니저가 이 스트럭처 팀한테 만들어 달라고 직접 만나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런 케이스는 별로 없는데 세일즈맨은 뭐냐면 이 스트럭처 팀이 만든 금융공학 상품을 다른 사람들한테 파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이치뱅크 세일즈맨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뭐 연금이나 연기금이나 또는 헤지펀드에다가 자사 IB에서 스트럭처 팀이 만든 금융공학 상품을 얘기하고 파는 사람인데 자기들끼리 놀다가 막 얘기하다가 어떤 친구가 어떤 바보 같은 놈한테 2억 달러어치 모기지 MBS CDS를 팔았다. 2억 달러를 팔면 수수료가 엄청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귀가 번쩍 뜨여서 누가 모기지 채권을 2억 달러나 공매도해? 공매도 한 거 아닙니다. 공매도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숏을 공매도로 이제 해석한 것 같은데 공매도 한 게 아니고 모기지 채권에 대한 CDS를 산 거예요. 모기지 채권이 가격이 하락하면 먹는 CDS 수합을 한 거지 마이클 버리가 MBS를 빌려다가 공매도 친 게 아니에요. 어쨌든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사실 포지션이 비슷하니까. 하지만 2억 달러어치나 그래서 이제 부러운 거예요. 야 그렇게 많이 팔았어? 수수료가 아마 2억 달러어치 팔면은 255 지금 3천억이니까 수수료가 20억은 떨어질 거래 이 사람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 샀나 이렇게 알아보고 돌아다녀요. 그 마이클 버리라는 애가 샀어. 그러면 나도 팔아볼까? 해서 이 사람 도이체방크 직원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세일즈 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거의 팀장급인 거고 파트장이고 여기 이제 밑에 주니어, 고 이제 꼬붕. 그리고 또 하나 저기 나중에 영화 보시면 중국인 퀀트 있습니다. 중국인 퀀트로 금융공학 이렇게 해가지고 금융공학 상품을 만들어서 팔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헤지펀드 친구들. 세일즈맨은 도이체방크의 IB의 어떤 그런 위치를 쓰고 어떤 그 시스템을 사용해서 그 사실은 자기가 만드는 경우도 있고 스트럭처 팀 아까 그런 팀한테 만들어서 그걸 S&T라고 하죠. 세일즈 앤 트레이딩이라고도 하고 스트럭처 팀이 만든 걸 푸시해서 세일즈 할 때도 있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스트럭처 팀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고객한테 맞춰주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세일즈맨은 팔면 되는 거예요. 팔면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화에서 되게 유명한 거죠. 자기 아이디어는 아닌데 마이클 버리의 아이디어인데 이 사람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모기지 채권이라는 게 MBS를 기초자산으로 한 CDO도 Collateral Debt Obligation이죠. 이것도 말도 안 돼.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설명해요. 헤지펀드 친구들 머리 좋아서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거 안 좋은 거네.
그래서 설명할 때 이 젠가로 하죠. AAA 모기지론 수천 개를 묶어서 쪼갠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그거 보시면 아는데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포커스가 각 주요 인물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잡인 건지 말씀드리려고 해서 이걸 쭉 설명해서 이 친구 계속 서 있죠. 이 헤지펀드 친구들이 그 CDS를 사면 이 세일즈맨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이 뭐냐면 여기서 듣고 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투자를 해요. 그런데 수압이라고 했잖아요. 매달 정산을 한다고 쳐요. 분명히 모기지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CDS를 산 사람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모기지 채권이 안 떨어져요. 사람들이 그 모기지를 디폴트 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기지를 못 갚는데도 불구하고 모기지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아. 왜냐면 모기지 채권 가격 산정은 신용평가사가 하는 게 아니고 신용평가사는 신용평가만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IB들이 그냥 자기가 합니다. 어떤 모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사들이 있어요. 3대 평가사, 4대 평가사 있는데 그들이 주는 그 채권의 가격 또는 어떤 평가, 어떤 펀드나 어떤 자산의 평가 가격을 가지고 운용사들이 쓰는데 미국은 평가사가 있기도 한데 이렇게 약간 어떤 이런 장외거래 같은 경우는 그 CDS가 기초자산이 되는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기지 채권 어떤 지수 같은 거. 이 지수 산출을 IB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채권의 가치를 누가 이 채권이 이거다라고 미국은 팍 찍어주지 않아요. 그냥 거래 가격으로 찍히기도 하고. 그래서 얘들이 항의하는 거죠. 야, 분명히 모기지 지금 사람들이 대출을 못 갚아서 모기지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일부는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왜 돈을 못 받고 오히려 더 줘야 되는 거야? 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일즈맨은 딴 데 보고 있죠. 왜냐면 이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세일즈맨은 팔면 끝나는 겁니다. 나는 중개만 한 거예요. 다 듣고 나서 이제 이 자리드 베넷이 그럽니다. 내가 증권사로 갔는데 사실 IB라고 해야 돼요. 증권사하고 IB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증권사는 약간 브로커에 가깝고 미국도 금융기관이 되게 많은데 IB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글로벌 IB라고 부르는 건 모건 스탠리 뭐 이런 애들이고 우리가 이제 세큐리티즈라고 있어요. 회사가 또 그건 약간 증권사 약간 브로커나 그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보면 걔들은 이제 세큐리티 걔들은 이제 증권사인 거죠. 브로커리지를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자레드, 이 세일즈맨이 그럽니다. 일어나면서 다 얘기했어요. 내가 그랬죠. 얘들 다 병신이라고. 이 IB 새끼들 다 병신이라고. 당신들은 이제 병신들하고 거래한 거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막 흥분했죠. 이제 부하들, 여기 대장, 얘는 얘 따까리, 이 친구는 이 자레드 따까리. 덩치가 좋아. 얘들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세일즈들은 운동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승질 들어온, 대부분 이제 대장 밑에는 승질 들어온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백인 남성 주로 헤지펀드에서는 많고, 이 사람은 약간 그러니까 유대계 느낌이 나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아이비리그 나와서 뭐 운동 같은 거 한 사람들 많아요. 헤지펀드에서. 헤지펀드가 숫자도 되게 중요하고 퀀트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직관이 좋아야 돼요. 직관과 결단력. 마크 바움이 듣고 있다가 얘를 쪼아서는 되는 게 아니다. 얘는 사실 뭐 가격 산정하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세일즈맨에서 끝내야겠네. 이거 결론은 금융위기 터지고 난리 났지만 요 자레드 베넷은 이 세일즈를 되게 잘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4,700만 달러 수표를 받고 영화에서는 은퇴를 합니다. 4,700만 달러면 어떻게 사면 500억인데 지금 돈으로 한 800억 되는 거죠. 2008년에 800억 벌고 이 사람은 월스트리트를 떴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도이체방크는 망했거든요. 그래도 얘는 돈을 받았어요. 여기 보이죠? 도이체방크 뉴욕에 있는 도이체방크. 지금도 힘들어요. 도이체방크는. 사실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뭐 도이체방크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난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가정을 깔고. 도이체방크가 그 유럽 금융위기 때 인터레스트 수압을 좀 많이 잘못해가지고 엄청 꼬여가지고 손실이 엄청 났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막 국유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도이체방크 말고 코메르츠방크라고 독일에 이제 두 번째 큰 상업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이 있는데, 원래 이 둘은 상업은행만 했었어요. IB가 아니,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아니고 CB라고 부르는데, 커머셜 뱅크, 우리가 생각하는 뱅크,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은행, 그런데 뭐 우리은행 이런 거였는데, 글로벌 IB를 붙여요. 인베스트먼트 뱅크를 붙이면서 막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 수합 같은 거 중개하면서 꼬여 다루지 못하는데 엄청 큰 파생 상품을 떠안게 돼요. 도이체방크가.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 아마 지금도 좀 힘들 텐데. 그래서 영국 출신 헤드를 앉혀놓고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다 못해요. 그래서 도이체방크가 왜 여기서 보면 도이체방크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 영화에서. 왜냐면 이때 어떤 IB에서 핵심이 IB에서 문제가 생긴 핵심이 이제 도이체방크였어요. 사실 골드만삭스랑 모건스탠리 놈들은 일찌감치 그 마진콜이라는 영화 보시면 알지만 그게 리먼 브라더스거든요. 리먼 브라더스가 MBS를 제일 먼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놈들이 제일 먼저 이 MBS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제일 먼저 시장에 던지는 놈들이 골드만삭스랑 그 어디야 리먼이고 이런 데였어요. 도이체방크는 이제 약간 독일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좀 늦었나. 어쨌든 도이체방크 욕한 거 아닙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어쨌든 세일즈맨이다. 다시 쭉 가서 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요 네 명 중에 마이클 버리는 펀드 매니저였다. 헤지 펀드 매니저였는데 거기 헤드였는데 약간 패밀리 오피스 같은 헤지 펀드의 매니저였다. 그리고 자레드 베넷은 세일즈였다. 도이체방크의 세일즈였다. 그리고 마크 바움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헤지 펀드에 더 가까워요. 이 마크 바움하고 마이클 버리는 좀 달라요. 마이클 버리는 시골 같은 데서 몇몇 전주의 돈을 받아서 어떤 진드감치 운용하는 사람에 가까웠고, 마크 바움은 여기 보시면 그 사무실 자체가 다르잖아요. 조금 약간 좀 작은 사무실에서 5명 일하는 건 밑에 부하 4명 있고, 이분은 맨날 택시 타고 돌아다니고 전화하고 화내는 역할이에요. 이분은 앉아서 키보드나 마우스를 잡지 않습니다. 이분은 뭔가 직관으로서 뭐가 문제가 있거나 돈이 될 만한 걸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면 프론트 포인트, 요 이제 이 헤지펀드 이름이 여기가 간판인 거예요. 프론트 포인트 파트너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맞은편에 보면 또 오피스가 있잖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정확히 영화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 자레드 베넷이 여기다 전화를 잘못하거든요. 세일즈가 콜드콜이라고 내가 모르는 세일저들이 내가 모르는 기관한테 그냥 전화번호 눌러가지고 전화할 때가 있어요. 이걸 콜드콜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전화해서 약간 그 전화로 이제 뭐 파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나 골드만삭스 누군데, 나 도이체방크 누군데 이런 거 상품이 있어요. 사람들 많이 사고 있고 관심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고 하면 매니저나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듣고서 괜찮은데 한번 와봐요. 라고 미팅을 잡으면 그때 이제 세일즈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건물에 프론트 포인트랑 이름이 비슷한 오피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잘못해요. 이 팀에다가. 이 헤지펀드 팀에다가. 그런 거 보면 이 건물에는 이런 조그만 소규모 헤지펀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헤지펀드 중에서 소규모 헤지펀드들이 있고 그거를 뒤에서 케어하는 데가 PB 그 프라임 브로커 한 데가 모건 스탠리예요. 모건 스탠리가 이 5명은 사실 행정 처리 같은 거 잘 못해요. 부킹하고 이런 거는 이 사람들 거래를 주로 하는 거고 거래한 거 부킹해야 되잖아요. 장부에다 부킹해야 돼. 전산 처리하고 그거 그 뱅크에다가 돈 넣고 빼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걸 모건 스탠리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PB 대신 거래는 우리 통해서 하는 거야. 수수료를 먹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당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여러 이제 가능성 있는 헤지 펀드들한테 그 프라임 브로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거래를 내가 처리해줘. 그리고 거기에 수수료를 받고 돈도 태워요. 가능성 있는데 돈이 좀 적어. 그럼 모건 스탠리가 자기 돈도 태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흑인 여성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잖아요. 흑인 여성이 이 마크 바움이 하는 프론트 포인트에
프라임 브로커 담당자이자 을이기도 해. 브로커니까. 하지만 돈을 태웠기 때문에 갑이기도 해요. 그 돈을 태워서 약 시딩이라고 하는데, 시딩을 해서 커지면 외부 자금도 이제 펀딩을 할 수 있는 거죠. 외부 자금을 모건 스탠리가 끌어다가 주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직접 유치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커지면 모건 스탠리는 내가 프라임 브로커니까 수수료가 늘어나니까 좋은 거고. 그래서 무슨 컨퍼런스 같은 거, 헤지펀드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이런 헤지펀드들이 쫙 있어요. 딱 줄서 있고 앉아 있어. 그러면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삼성자산에 있을 때도 상해에서 한 UBS가 주최한 컨퍼런스 가면 헤지펀드들이 이제 총망 받는 헤지펀드들 이렇게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우리 성과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뭐 약간 자산운용사든 뭐 연기금이든 거기다 돈을 태우는 거죠. 돈을 넣는 건데 그걸 마련해 준 게 지금 이 영화에서는 이 사람들의 프라임 브로커는 모건 스탠리였던 거예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뒤에 가면 약간 그 모건 스탠리하고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영화 이걸 모르고 보시는 분들은 왜 저런 대사나 대화를 하지라고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잊어버렸네. 어쨌든 그래서 마크 바움은 헤지펀드 매니저니까 요 자레드 베넷이 온 걸 세일즈, 이 친구 아까 봤잖아요. 이 친구가 와서 한 걸 전화가 잘못 왔지만 듣고 나서 괜찮아 이렇게 넷이서, 한 명 어디 갔냐, 넷이서 이 얘기를 쭉 듣고 나서 메이크 센스해, 그런 거 같아.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는데 얘들은 이제 눈이 땡그라진 거죠. 진짜 그런 게 있어? 그런 좋은 기회가 있어?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이 결심하면 이 나머지 팀원들이 실행하는 겁니다. 물론 이 포지션은 이제 모기지 CDS 롱 포지션만 있는 게 아니고 매매도 해요. 매매도 하고 보면 아마 이 사람이 매매 쪽일 텐데 매매도 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하고 있는데, 요때부터 요 마크 바움이 CDS 모기지가 무너지는데, 이 사람 원래 이제 시스템 안 믿거든요. 왜냐면 9.11 사태 때 동생을 잃었어. 시스템이 얼마나 잘 무너지는지, 쉽게 무너지는지 알고 있어서 시스템을 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기지 채권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서 모기지 채권 실제 대출이 나간 걸, 그 대출 채권을 묶어서 모기지 채권을 만들고 CDO를 만드는 거거든요. 실제로 대출 나간 걸 시장 조사해봤더니 개 이름으로 나간 대출도 있는 거예요. 개 이름으로 대출이 나간 걸 은행에 넘기면 은행은 그걸 채권으로 묶어서 그냥 팔고, 은행은 아무 수수료만 먹고 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지금도 그러는데 대출을 너무 부실하게 했던 거지.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요분이 이제 스트릿바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냥 그 지역을 그 모기지 채권이 좀 약한 지역, 그러니까 대출 연체율이 높아진 지역, 이런 데를 이제 실사를 한 거예요. 근데 나 집이 5개고 콘도도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시 비행기 타고 이제 실사 나간 거야. 현장 조사를 나간 거야. 비행기 타고 가면서 야, 거품이 있어, 사, 그래요. 그래서 이 실무자, 이 사람이 이제 되게 띠껍게, 이 사람이 이제 아마 그 부하 중에서 제일 실무하고 이제 띠꺼운 사람인 것 같은데, 얘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까 세일즈한테 얘기 들었죠. 얘기 듣고 해볼까 해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 확신이 생겼어. 그래서 그 부하한테 전화해서, 여기가 캘리포니아니까 공항에서 요 뒤에 부하 직원 둘이 있죠. 비행기 타면서 야, 팔아. 정확히는 사죠. 모기지 채권이 빠지는데 베팅해. 그래서 게라벌디 4 BBB 등급 5천만 달러 어치 주세요. 이렇게 전화로 해요. HTS도 아니고 메신저도 아니고 전화로 해요. 그리고 요 브로커는 운동하고 있다가 그 전화 받으면 딜이 던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전화 통화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지키면 고소당해서 되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 한 통화로 딜은 던되고, 뒷단 처리, 백오피스 처리는 이 헤지펀드 애들은 모건 스탠리가 해주는 거고, 모건 스탠리가 이제 계좌도 있고 거기 처리해주는 거고, 얘는 아까 회사 어디라고, 도이치뱅크 이제 자기 백오피스에다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친구는 이제 세일즈 실적을 올리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제 프리미엄을 내고 CDS를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내용은 줄거리가 아니고 모기지 채권이 어떻게 무너졌냐가 아니고 각자 하는 일들이 뭔가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잘 모르죠. 약간 주특기가 사실 이거 금융권에 있는 사람도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 IB가 돌아가는지, 장외 파생 상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사고 실제로 모기지 채권이 떨어지는데, 모기지 채권이 가격이 떨어지는데 CDS는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사를 쫓아갑니다. 왜 모기지 채권 지금 돈을 못 갚는데 신용 등급을 안 내려요? 내려야지 내가 돈을 먹잖아요. 그런데 여기 S&P 500이거든요. 신용평가사. 야, 우리가 신용 등급을 안 좋게 주면 경쟁사로 가. 무디스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안 좋게 줄 수가 없어. 왜냐면 신용평가사는 신용평가를 해주고 돈을 받는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등급을 높게 줄 수밖에 없어요. 신용평가사가 이제 3대 신용평가사가 있죠. S&P, 무디스, 피치,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어쨌든 그 세 개가 모기지 채권의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좋게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약간 S&P 500도 능력 있는 퀀트들이 있지만 어쨌든 약간 등급을 좋게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더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근데 이 사람은 헤지펀드 매니저잖아요. 앉아서 딸깍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돌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헤지펀드가 그냥 앉아서 퀀트처럼 막 그 모니터만 보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투자가 더 보편적이에요. 보면 헤지펀드도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고 나서 터졌어요. 실제로 터졌어. 모기지가 딱 터졌고 사람들이 다 모기지 채권 하락한다고 알고 있고 난리가 났을 때 자레드 베넷 이 사람이 통화를 많이 해요. 이제 뭐 서로 이제 돈도 잘 벌고 자레드 베넷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건너 들었는데 모건 스탠리 채권 보서가 큰 손실을 봤대. 모건 스탠리도 손실이 되게 많이 났대요. 근데 당신 프라임 브로커가 모건 스탠리잖아. 당신 회사가 아니고. 근데 당신 계좌가 모건 스탠리가 관리하고 있을 텐데, 그리고 당신 계약 중에 상당 부분이 모건 스탠리랑 수합을 맺었을 텐데, 모건 스탠리가 지금 돈이 없고, 시장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당신 체크해봐. 라고 이제 이 친구가, 이 브로커인데도 이제 친하니까, 맹방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화를 하니까 이 표정이 안 좋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여자분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물어보는 거죠. 너네 진짜 손실 많아?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많아. 150억 달러. 그 팀만 150억 달러. 그러면 150억 달러면 얼마냐? 얼마 안 되는 한 2, 3조밖에 안 되는데 2, 3조 원밖에 안 되는데 당시로는 좀 컸고 그게 팀 하나고. 실제로 모건 스탠리 채권 팀이 그 나중에 기사나 이런 거 보면 모기지 채권이 붕괴할 거를 알고 베팅을 했어요. 그래서 BBB나 WB나 이쪽 CDO를 팔고 뭐 CDS를 사고 그쪽이 하락하는데 붕괴하는데 베팅을 하긴 했는데 그 돈이 좀 아까운 거죠. 그 돈을 베팅을 하려면 프리미엄을 줘야 되니까 보험료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보험료가 아까우니까 AA 랑 AAA 애들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팔아서 얘를 그러니까 우리 주택으로 치면 강남 아파트가 안 망한다라는 보험을 팔아서 그 보험료로 뭐 지방 지식산업센터가 망할 거라는 데에다가 베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현명한 똑똑한 베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롱숏이에요. 맞아요. 자기 돈 안 들이고. 왜냐면 이제 프락팀은 증권사 속한 팀은 그렇게 막 프리미엄이라고 돈을 내가면서 베팅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뭐라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부동산 전체가 망하는 바람에 이 친구들이 판 AA랑 AAA CDS조차 이제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 아파트가 안 망한다. 강남 아파트가 망한다라는 보험을 팔았어.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강남 압구정 현대가 10억짜리가 되는데 10억짜리가 되면 내가 돈을 받는 수업을 해줘요. 라고 해서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걸로 그 사람한테 매년 그 프리미엄을 수취하겠죠. 보험료를. 그걸로 저기 어딘가에 지식산업센터 망한다는데 베팅을 했는데 그냥 부동산이 다 망한 거예요. 그냥 무슨 뭐라고 해야 할까? 약간 지진이 나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 다 무너진 거야. 그런 상황이어서 모건 스탠리도 당시 구제금융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 바움이 약간 불안해하고 근데 이놈이 진짜 독한 놈인 게 그러면 포지션을 꺾어야 되잖아. 모건 스탠리가 관리하고 있는 포지션을 꺾어서 현금화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모건 스탠리한테 받을 돈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망하면 못 받거나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묶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접자. 야 그냥 대충 이익 많이 났으니까 이 포지션 꺾고 우리 이제 돈 벌고 집에 가자라고 했는데 이 양반은 회의하고서 야 그럼 은행 주식을 공매도 하자 그럽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기지 채권 망하는데 베팅을 해서 먹고 있었는데 내가 베팅을 한 내 거래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못 줄 정도로 망할 것 같으니까 야 그럼 전체 은행 주식을 공매도 하자. 근데 잘했어. 이때 잘한 거죠 또. 똑똑해. 이 사람은 진짜 망하는데 엄청 잘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현명한 선택. 마크 바움은 아까 느낌 보겠지만 마이클 버리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가볍게 움직이고 좀 소규모의 헤지펀드 매니저인 거예요. 이런 헤지펀드는 되게 많아요. 한 4, 5명. 약간 아이디어만 좋으면 전주들이 돈을 대주죠. 지금도. 시딩 해주고. 요 마지막 장면. 얘가 막 전화해서 이 보스한테 이거 빨리 팔아야 된다고. 정확히는 셀이라는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뭐 언와인드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보험 MBS가 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험 스왑을 꺾어야 돼요라고 합니다. 왜 꺾어야 되냐면 우리랑 계약 상대방 그러니까 내가 홀짝이거든요. 돈 놓고 돈 먹기라서 제로섬 게임이에요. 내가 망하는데 베팅했으면 망하는데 베팅하는 걸 보장해 준다고 반대쪽이 있거든요. 얘들이 지금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지금 꺾어야 돼요. 그래요. 마크 바움은 세상이 망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에요. 시스템이 정말 끝까지 가서 다 망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끝까지 팔기 싫었는데 하도 지랄지랄 하니까 팔아요. 그래서 안타까워해. 내가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하 직원은 지금 꺾어도 우리 돈 엄청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다 몇천억씩 버니까 여기서 꺾자고요. 제발 꺾자고요. 막 그래서 알았어. 이 양반 이제 일하고 있는 거 아니고 이제 차 마시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다 난리 나서 지금 막 망하고 있는데 씁쓸해. 세상이 이렇게 된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었다. 매니저라기보다는 헤지펀드의 일원인 거죠. 약간 늑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벤 리커트 마지막 보면 요거 브래드 피트 요거는 이제 3명이 나옵니다. 이 친구 이름이 찰리 킬러하고 제이미 시폴리 2명 이제 대학생인데 젊은 친구들인데 똑똑해서 돈을 잘 이제 굴리고 있었어요. 300만 달러 정도 한 우리나라 돈으로 3, 40억 정도 지방에서 굴리고 있던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뉴욕에 가서 거래를 하려는데 아무도 거래를 안 해줘요. 30억밖에 안 되는 펀드를 누가 만나줘 아이비들이. 그러다가 약간 CDS 투자 설명서를 이제 그 투자 설명서 보면은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헤지 펀드 컨퍼런스 가면 거기 마킹을 해놔요. 그래서 자기들 스킴이 새 나갈까봐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다시 걷어가요. 그 설명서 줬다가 어쨌든 이 친구들이 그걸 보고서 영화에서 보면 그걸 보고서 그 CDS를 거래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아까 봤지만 그 맨 처음에 간 그 마이클 버리 정도 돼야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가 만나줘요. 큰 돈이 많으니까. 이 300억짜리 딸이를 누가 만나줘? 그래서 영화에서는 안 나오는데 소설에 보면 이제 동네에 요 사람이 있었어요. 벤 리커트. 딱 봐도 벤이잖아요. 벤. 약간 유대계인 거죠. 벤이 벤자민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직 월가에서 꽤 잘 나갔던 사람이야. 월가에서 내가 볼 때는 임원까지 한 사람인데 싫어해. 이 금융 시스템이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두고서 시골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하지만 돈은 잘 굴리는 것 같아. 부자인 것 같아. 어쨌든 알게 돼가지고 얘들이 약간 좀 똑똑해 보이고 좀 귀여우니까 얘들이 이 아저씨한테 동네 아저씨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저씨 이거 우리 CDS 거래하고 싶은데 이 골드만삭스나 이런 애들이 안 만나줘요. 아저씨 원래 그 좀 아는 사람 있으니까 연락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얘가 들어보고서 그래 내가 도이체방크에 전화할게. 그래서 이렇게 만납니다. 그것도 로비에서 어디 사무실로 안 데려가. 로비에서 이 가장 그 팀의 최말단이
종이 한 장 가져와서 여기서 사인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벤 리커트, 이 사람은 약간 보증인 같은 거지. 도이체방크가, 여기 도이체방크 또 있네. 도이체방크가 이 30억, 40억짜리들하고 거래하려면 담보 가치도 없어요, 애들은. 그래서 담보를 못 넣어. 근데 왜 거래해 주냐면 아마 이 친구, 도이체방크 그 팀의 막내, 딱 봐도 막내처럼 생겼잖아요. 이거 소리 들고 내려온 거 보니까. 아니면 백오피스일 수도 있어. 어쨌든 그 사람 윗사람하고 벤 리커트하고 아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벤 리커트가 전화해서 야 그냥 좀 해줘라. 그냥 뭐 해줄 수는 있잖아. 응? 조그만 애들이긴 하지만 돈도 안 되지만 해서 이런 되게 좋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라스베가스인가 거기서 모기지 컨퍼런스 가서 이 둘을 데리고 가요. 이 둘을 데리고 가서 실제로 모기지가 얼마 개판인지 이 둘이 확인하고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벤 리커트가 야 니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요거 너네가 지금 한 거래는 미국이 완전 망하는 거에 베팅한 거고 만약에 너네가 한 거래가 맞아서 너네가 돈을 벌면 미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야. 최소한 좋아하지는 말게 그러니까 뭐 퍼킹을 써가지고 쓰면서 최소한 춤은 추지 마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를 도와서 거래를 했지만 기분은 더러워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벤 리커트는 그런 월가의 어떤 이기적인 딜 이런 게 싫어서 나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그런 게 한번 당하는 걸 원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중개를 해주고 나서 똑똑해. 그래서 이게 될 거라는 걸 알아. 언젠간 이 모기지가 폭락하고 그래서 이 둘이 한 거래가 돈을 벌 거라는 걸 아는데 기분이 좀 더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 친구들도 조금 고생하다가 이제 모기지가 터져요. 터지는데 이 둘은 그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왜냐면 누구한테 팔아야 될지 몰라. 그래서 다시 벤 리커트한테 전화해서 벤 리커트는 이때 아일랜드인가 뭐 거기서 휴가 보내고 선술집에서 술 먹고 있었는데 전화해서 우리 포지션 팔아주세요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정리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브라운필드 펀드가 이 영화에서 이 친구들 이 친구 둘이 한 펀드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대리로 팔아주고 있는 거예요. 브라운 펀드인데 신용부도 수합, CDS 매도하고 싶은데요. 상대방이 이제 전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쪽 상대방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전화로 거래합니다. 이것도 뭐 체결하고 HTS 누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전화로 여기 보시면 리스트 있죠. 리스트. 이게 그 지금 이 브라운필드 펀드가 가지고 있는 CDS의 리스트인 거예요. 어떤 거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그거 이제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팔고 있는 거죠. 7,800, 8,400 내고 하는 거예요. 7,800을 살래? 안 돼. 난 8,400에 팔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중간에 만나는 거예요. 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던 그러면 그게 거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뒷단 처리는 며칠 걸려도 어쨌든 요 앉은 자리에서 다 팝니다. 부자가 되죠. 아까 그 둘도. 요건 마지막 장면입니다. 요거는 사실 영화적 허용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게 리먼 브라더스인 것 같아요. 리먼 브라더스에서 사람들이 막 쫓겨나고 그럴 때 이 친구 둘이 얘 둘이 경비도 없고 그러니까 그 건물로 뚜벅뚜벅 들어가. 그래서 데스크 이거 플로 데스크인데 이제 다 집에 갔으니까 여기 서서 둘이 이런 얘기 합니다. 이건 영화에서만 그런 거예요. 실제로 안 그랬을 거예요. 이 둘은 아마 20대 후반 이 정도로 나올 거예요. 야 뭐가 있을 줄 알았어? 몰라 그러더니 난 성숙한 어른이 있을 줄 알았어 라고 그럽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월스트리트라는 엄청난 돈을 굴리는 곳이 성숙한 어른들 어떤 조심스러운 사람들 그 시스템을 굴리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 어린 친구들은. 근데 막상 무너지는 걸 보니까 너무 허무하고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했었고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난 성숙한 어른이 그냥 사실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이 비꼬는 거예요. 이 둘이 비꼬는 게 아니라 이 둘은 약간 황망하다고 해야 되나? 황망하고 조금 어이가 없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거야 리먼이? 이런 식으로
바보 같은 거래를 월스트리트 전부가 다 했던 거야. 당연히 눈이 대출 채권을 못 갚는 게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거야. 그리고 그거를 가격에 반영하는데도 몇 년이 걸렸던 거야. 그러니까 이때의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 실망감이 비트코인 2008년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아시겠지만 금융위기 났을 때 월가 금융기관들은 보너스 다 받았고 계약이라는 명분으로, 그리고 구제금융 받아서 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 또 잠잠하죠.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이 다시 시스템에 포섭돼 가지고 좀 짜증나긴 하는데, 어쨌든 다시 가서 마지막으로 정리할까요? 좀 많이 걸리는데, 이 네 명은 헤지펀드 매니저, 패밀리 오피스 헤지펀드 매니저. 마크 바움은, 자레드 베넷은 도이체방크의 세일즈맨. 마크 바움은 헤지펀드인데 좀 소규모 헤지펀드,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어떤 시딩을 받아야 될 정도로 좀 작은, 그리고 약간 액티비스트에 가깝죠. 행동주의에 가깝죠. 마이클 버리는 행동주의는 아니고 이제 찾아내면 물고 먹을 때까지 가는 거고. 이 친구 벤 리커트는 전직 월스트리트 금융맨인데 세상을 불신하고, 그래서 이 벤 리커트는 나중에 아까 그 친구들 거래를 도와줬지만 자기 돈도 태우고 그 친구들한테도 돈 좀 받거든요. 원래 돈이 많은데 나중에 농장 사가지고 어떤 거기로 갑니다. 그렇다고 나와요, 영화에서 보면. 근데 약간 다른 어떤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도 돈 많이 벌고서 텍사스에 농장 사서 거기 이제 그 담벼락 같은 거 하고 벙커 같은 거 만들거든요. 이런 시스템의 내부를 보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아까도 보면 전화로 그냥 다 하잖아요. 실제로 그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거래하는 말단에 있는 사람은 그 파생상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도 없고, 새로운 상품은 특히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도 PF 관련 신디케이트 론이나 브릿지 론이나 이런 것들을 몰라요. 게다가 그게 계속 좋은 상태가 2, 3년 지나면 계속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까처럼 모기지 채권이 미국 주택시장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면 병신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그냥 무지성, 기관 투자자들도 굉장히 똑딱한 사람들도 무지성으로 어떤 거래를 하고, 특히 장외 파생 상품은, 장내 파생 상품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피드백도 좀 있고, 그리고 장내는 사실 장난칠 게 별로 없으니까, 장난친다고 하면 중개 수수료 같은 걸 많이 못 받아요. 장외는 내가 뛰기 나름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제 거대한 부동산 거래는 사실 수수료가 굉장히 다를 거잖아요, 급이. 근데 뭐 오피스텔 매매 같은 경우는 그냥 소규모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장외 파생 상품이 커지면, 그리고 옵션이 커지면 좀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커집니다. 무섭죠. 그래서 저는 이 차트를 볼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월봉이에요, 월봉. 이게 약간 코스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코스피만 그런 건 아니고, 코스피가 두드러진 거죠. 글로벌리 다 그런 상황이라서. 약간 비도 오고 좀 무서워가지고 제가 팔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팔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 뭔가 시스템에 뭔가 누적된 찌꺼기가 좀 많이 생긴 것 같다. 글로벌 그 금융 시스템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다시 해드린 거고요. 이런 어떤 각자의 역할을 알고 나면 되게 좀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게 새로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S&P 500, 그러니까 스탠다드 앤 푸어즈 직원도 나와요. 그 직원들도 이제 세일즈랑 친하게 지내고, 약간 금융계나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너서클이 있어서 가격 발견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 물류센터 관련 채권 같은 거였고 뭐 다른 것들도 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남양 특집으로 앞에 귀신 얘기보다 이 뒤에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저는 사실 다시는 그런 금융위 같은 일이 저 살아있을 때 안 일어나길 바라고 있는데 힘들거든요. 모두가 힘들어요. 그래서 없었으면 좋겠고 밤에 너무 비가 좀 그친 것 같긴 하네요. 빗소리가 좀 잦아든 거 보니까. 하지만 계속 며칠간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밤에 예고는 못 드릴 것 같은데 왜냐면 준비를 제가 이제 미리 해두는 게 아니고 갑자기 해야겠다 하면 준비하는 거라서 영화 얘기도 좀 하고 제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약간 이런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하시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약간 해설이라고 해야 되나 해설은 아니고 막 같이 보기에 가깝죠.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도 조금 이제 알고 보시면 좀 달라요. 그리고 뭐 마진콜이라는 영화도 알고 보시면 또 다르고 그래서 약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전직 야구 선수들이 해설할 때 보면 저 선수는 지금 어때요? 뭐 이런 해주잖아요. 그럼 조금 더 알아듣기 쉽잖아요. 야구 중계 보면은 캐스터가 있고 전문 해설위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전문 해설위원처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갔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과거 얘기겠죠 주로 현재 얘기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에서 그래서 제가 모건 스탠리가 요즘에 나오는 보고서 리서치 이런 게 왜 그렇게 공격적이냐 모건 스탠리 산하의 헤지 펀드가 많아요. 그 헤지 펀드들한테 보팅을 받으려고 하고 그 다른 헤지 펀드들은 또 고객이기 때문에 그게 맞으면 내가 너 덕분에 돈을 벌었잖아. 그래서 그 모건 스탠리한테 이제 그 주문을 주고 실제로 리서치도 보팅을 통해서 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계 뭐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금융계 좀 궁금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인하대 갔다 오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하대 그 친구들이 금융계를 지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정확히 한국금융증권사에서 뭘 하는지 모르니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역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얘기를 제가 아는 한에서는 다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좀 보셨으니까 영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면 좀 와닿으실 것 같아서 영화를 끌고 오는 거고요. 실제로는 뭐 우리가 하는 직군 역할 같은 거 다 분류할 수 있지만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서치 영국 드라마 중에서 인더스트리라는 드라마 있는데 그리고 미국 쇼타임에서 만든 드라마 중에서 빌리언즈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것도 금융시장을 좀 세부적으로 잘 묘사해가지고 완벽히 묘사하진 않았어요. 약간 이런 식이야. 그 박찬욱 감독의 JSA 보면은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초소도 쓰고 뭐 판문점도 근무 쓰고 그런 건 원래 안 그렇잖아요. 근데 다 녹인 건데 영화도 그래서 조금 현실하고 차이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무서운 얘기 비 오는 날 무서운 얘기 갑자기 생각나서 해드렸고요. 다음은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비 오는 날 할 수도 있고 눈 오면 또 하고 요거는 이제 비정기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시간 한 것 같은데 1시간 넘게 했나? 잠깐 1시간 한 것 같죠. 1시간 넘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23분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비 오는데 내일 출근하실 때도 우산 챙기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시장은 뭐 당분간 변동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목 우리나라 시간으로 우리나라 금요일이 휴장이니까 목요일에 포지션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무서운 얘기, 오늘의 무서운 라디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